2021년도 탑이 어떤 줄 아세요?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네. 그 지역의 시세를 보다가 서울의 중위권 지역 시세를 봤더니 별 차이가. 싸 보이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게 되면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오긴 나올 텐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지역과 좀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아니라 서울은 어떤 조건으로 따져봐도 가격이 좀 하락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 소장님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일단 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좀 큰 차원에서 좀 가장 궁금한 게 좀 어떻게 되냐, 집값 어떻게 되냐 이걸 텐데 뭐 사실 지난해 또 유례없는 좀 폭등기였었고 그래서 올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데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시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균 전망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금요일날 이상호 대표 나와서 몇 프로라고 얘기해 줄 텐데 떠미네요. 저는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이제 개별 입지, 개별 상품들에 대한 수요 조사와 분양가 책정 조사를 20년 동안 해온 연구원으로서요. 개별 입지들별로 좀 이렇게 좀 쪼개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할 요인이 일단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만큼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도까지 꽤 많이 오르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덜 올랐거든요. 덜 올랐는데도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거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상승분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2022년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힘든 상황인데 워낙 매물이 없고 실거주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 미미한 신고가는 계속 갱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올해 이제 인천 입주 물량이 많고 경기도는 좀 적은데 서울의 이런 대기 수요들을 경기도나 인천이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과 경기도도 좀 상승이 될 텐데 아마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층을 넘길 것인가 가지고 전망이 결정이 될 텐데 인천과 경기도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2021년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정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조정은 아니고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천도 상승을. 예, 이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역시별로는 조금 쪼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이 많거나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보합장 내지는 미미한 상승도 갈 것 같고요. 지방 광역시. 예.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큰 하락장은 없을 것 같아요. 광역시들도 지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광역시에서 또 특정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률이 올라갈 수도 좀 조금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방 중소도시 도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이 도지역은 이제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들이 있을 텐데 아마 도지역 중에서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장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비규제 지역들은 아마 이제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몰려서 좀 상승할 지역들이 올해보다 더, 그러니까 2021년도보다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좀 예측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서울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도 사실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랬는데 다른 경기도에 다른 곳들이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뭐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전국에서 이제 뭐 중위권보다 조금 더 높은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먼저 서울의 아까 첫 번째로 먼저 입주 물량 감소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은 특히 뭐 전세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은 조금 뭐 지역별로라든지 좀 어떻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서울도 투자 수요층들하고 실수요층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했던 데가 서울이었었는데 정확하게 2019년도부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울의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긴 했지만 이게 폭등한 수준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중위권 정도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서울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미한 신고가였었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투자 수요층이 아니라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 투자 수요층과 실수요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투자 수요층들은 비싸면 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미미한 신고가 계속 갱신되는 것들을 보면은 꼭 사야 되는 실수요층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실수요층들이 아마 올해도 지난 또 2년 동안에
좀 샀었으면 거래가 됐었으면은 2022년도에 그렇게 또 상승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2020년도, 2021년도도 매매를 거의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을 했는데도 매매를 못한 거예요.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2022년도는 그동안 좀 억눌려왔던 수요층들이 서울의 좀 매매 시장이 좀 더 좀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아직까지 대기 수요가 아직도 많습니다.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11월, 12월에 지금 거래량이 저하된 게 네. 이게 거래를 못하게 꽉 막아놓은 거지 아직 대기 그렇죠.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월 대선 전후로 아마 좀 관망을 하고 있다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갖고 의사 결정을 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와 무관하게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상반기 때까지는 이렇게 관망 수요층이 많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 수요층이 좀 몰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거래량이 좀 많지 않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워낙 시세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뭐 다른 지역처럼 몇십 프로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정도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상반기 때는 조금 거래량이 적고 주춤하다가 하반기에 가까울수록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좀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별로는 좀 차이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22년은.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 버렸거든요. 중위 가격이 지금 13억이 됐습니다.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9억에서 한번 대출 규제가 있고요. 20%로 주니까 40%에서 그리고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지금 신고가가 갱신되는 지역들을 면밀히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15억이 넘는 지역들이 많아요. 거긴 대출과 상관이 없고 현금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세금도 이제 대부분 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미 다 대비를 해놓으셨던 분들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게 되면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오긴 나올 텐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지역과 좀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아니라 좀 중간 지역들, 애매한 지역들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서울의 메인 인기 있는 지역들은 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거랑 무관하게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똘똘한 한 채 이런 강화 현상들은 올해도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몰리게 되면은 결국은 입지가 더 좋거나 상품이 더 좋은 데를 몰릴 텐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울 메인 입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대출과 세금과 무관하게 이 서울 메인 입지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도 지난주에 KB 아마 그 주간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랑 서초구는요 그대로예요. 네. 상승률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그 변동폭이 큰 지역들은 뭐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포함해서 뭐 중랑구 포함해서 좀 중저가 지역들은 등락폭이 크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서울의 중하위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9억 원 이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좀 규제하게 되면은 살 것을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부분들은 중저가 지역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만 이 중가 이상 지역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나 서울초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아마 계속 신고가 갱신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3구는 좀 시세가 높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지역이라고 하는 마포구나 성동구나 뭐 서대문구나 중위권을 형성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동대문구. 그 지역이 지금 15억 전후에서 시세가 거의 멈춰 있거든요. 작년 동안 거의 시세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비싼 지역이나 좀 저렴했던 지역들이 오르고 있었고요. 근데 서울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미미한 이런 가격 박스권에 gat혀 있는 동안에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폭등했죠 경기도. 예, 그래서 뭐 들어보셨지만 뭐 지금 뭐 그 경기도 유광지. 예, 경기도 빅4 지역이 있어요. 과천, 하남, 성남, 광명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이미 것들. 서울의 상위권 지역까지 육박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중위권 이하 지역이었던 의왕이 폭등을 했고 심지어는 뭐 고양시도 많이 올라갔고요. 파주도 많이 오르고 양주도 많이 오르고 의정부, 동두천도. 심지어 동두천도 많이 오르고 2021년도 탑이 어떤 줄 아세요?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과거에는 언급이 안 됐던 지역들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 지역의 시세를 보다가 서울의 중위권 지역 시세를 봤더니 별 차이가. 싸 보이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생각할 때 볼 때 차라리 이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수평 이동을 거의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지역의 매물을 팔고 나는 당장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둘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 수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들어갈 집들을 사두는 수요겠죠. 그런 수요들이 좀 서울에 더 몰려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지역의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은 어떤 조건으로 봐도 내년에 또 입주 물량도 올해 3만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3만이었었는데 올해 2만은 줄거든요.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서울은 어떤 조건으로 따져봐도 가격이 좀 하락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아마 폭등은 하진 않겠지만 계속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 또 전세금이 저는 또 상당히 오래 중요할 것 같은 게 왜냐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이 도래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전세금에 거의 뭐 직결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보니까 이런 전세금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또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만 가지고도 뭐 2시간, 3시간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전세금을 포함한 월세까지 포함해서 임차 시세가 올라가긴 할 텐데 문제는 지금 대출을 막아놨거든요. 근데 전세는 순수하게 현찰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시장이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죠. 고가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5억 원이 상한이거든요. 보통 4억 8천까지 받는데 그것들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전세금을 올려주기보다는 아마 반전세 정도로 아마 협의를 볼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전세금 인상은 당연할 텐데 생각보다 전세금의 폭등보다는 반전세 형태로 지출하게 되는 것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아마 급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빅4,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도에서 좀 상급지, 네. 입지 좋은 것들인데 뭐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네. 이런 것들 좀 전망을 또 서울이랑 연계해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이제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또 이제 이 지역을 예측하시는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시장을 연구한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연구한 결과대로만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너무 민감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 시세가 제일 높은 지역은 과천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1년도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이 안 되는데 거기에 몇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흔들리거든요. 작년에 실제 그랬고 실제 전세는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매매가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입주 물량들이 아마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또 한동안 입주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과천은 그동안 안 올라갔던 것들을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좀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높은 상승은 아니겠지만 전세든 매매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미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네. 상승률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아마 조금 더 높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성남입니다. 성남은 작년에 또 마찬가지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대장지구 입주가 대량으로 있었거든요. 거의 6, 7천 세대 입주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분당은 전세가 꽤 오랫동안 조정을 당했었습니다. 매매가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장동 물량이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아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전세든 매매든. 그래서 아마 분당을 포함한 성남 같은 경우는 올해도 네, 서울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서울 있을 이상으로. 거예요. 네. 하남은 지금 큰 이슈가 없습니다. 큰 이슈가 없는데 아마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창업들이 좀 더 있을 예정이고요. 하남 교사는. 예, 그래서 아마 그냥 미미한 그냥 그 신고가 정도만 갱신하는 정도로 빠질 이유도 없고요. 상승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좀 인플레이션 평균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 광명이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광명에는 뉴타운, 재건축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작년에 투자 수요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가격이 확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간 것들이 조금 조정은 될 것 같아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락이 아니라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 폭이 좀 들쭉날쭉할 텐데 아마 이제 상반기 때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조금 좋은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좋은 매물들을 이제 또 수거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층들이 많거든요. 광명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광명은 일단은 과천이나 성남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뭐 일단은 상반기 때는 조금 주춤하다가 하반기 때는 좀 풀려나가는 분위기를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좀 궁금한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유례없는 폭등을 기록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세종도 저희가 사례를 봤잖아요. 2년 전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사실 작년에 조금 시장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들을 꼽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천, 연수구를 중심으로 인천이랑 뭐 의왕, 동두천, 오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기도에서 사실은 뭐 송도는 아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 조금 여기가 그렇게 올랐어? 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올해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다들 좀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경기도 비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상위권제가 똑같기 때문에 대기 수요층이 많습니다. 대기 수요층이라는 것은 실제 거주하고 싶은 수요층이 많은 지역들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비포. 그 지역들은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중하위권 지역들은요. 제가 지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간 지역들이 있어요. 실수요층에다가 투자 수요층이 들어가서 갑자기 올라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은 투자 수요층들이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조정은 될 것 같아요.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요층이 들어갔는지 실수요층이 들어갔는지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중개업자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예, 어떻게 샀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이 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수요층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은. 근데 실수요층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상승은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자 수요층들은 비싸면 안 사고 실수요층들은 비싸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요층이다. 그러면 하락으로 돌아가지는 않고요. 보통 실거주 자가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한 10년, 11년 정도를 거주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작년 결과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요층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지역들, 내가 거주할 의향이 없는데 그런 지역들 중에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지역 중에서 대출 범위를 넘어갔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자세히 보면은 근데 그런 지역들은 투자 수요층이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수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확 몰렸을 때 필요 이상 올랐다가 조금 호가가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정이라고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단기간에 다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실수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